안녕하십니까. 책을 받으셨죠? 두껍죠? 근데 이 차가 중개사법보다는 얇더라고요. 책이 두껍습니다. 근데 오늘은 책 없이 오늘 프린트로만 좀 하겠습니다. 후구조사 좀 하겠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 시험이가? 한 분? 나머지는 다 처음이세요? 처음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1년 동안 민법이라는 과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합격합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고 산으로들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떨어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1년간 여러분들이 무슨 인강만 갖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학원이라는 데를 직접 모셔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뭐 여기 학원에다 뼈를 묻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내가 악착같이 1년을 따라가서 합격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만 하세요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오류 없이 시행착오 없이 붙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그때 몇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프린트 보세요. 받으신 거.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른가? 같겠죠? 처음에 뭐 시험 과목 및 출제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상담하실 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시험 시간이라든가 합격자 결정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상대평가로 바꾸자고 계속 국토교통부 푸시를 하고 있어요. 멀었습니다. 상대평가로 바뀌려면. 바뀐다 하더라도 아마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바뀌었다가 좀 큰일 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하고는 다르게 이건 자격증, 마치 운전면허 시험 보는 운전면허 자격증 시험처럼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인원수 제한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은 뭐 1년에 10,000명만 뽑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특정 정수 이상이면 다 자격증을 줘야 되잖아요. 운전면허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똑같은 거예요, 이 시험도. 그래서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했다가는 이제 위헌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못 바꿉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또 국회의원들이 또라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다 또라이들이어서 표의식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바꿔도 한 2,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내년 우리 시험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걸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평가로 바꾸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그 전에 붙으면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로 상대평가로 바뀔 일이 없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붙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한 페이지에 보면 10년간 출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출제 비율. 자, 민법이라는 과목은 맨 왼쪽에 보면 크게 4덩어리가 있죠. 민법 총칙부터 해서 물권,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파트에서 40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 4파트에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딱 나옵니다. 올해 딱 10문제가 나왔죠. 물권편에서 14문제가 나옵니다. 계약법에서 10문제가 나오고요.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총 그래서 40문제인데요. 그 중에 딱 민법에서만 이제 34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민사특별법이라고 따로 법이 있어요. 민법에 있는 것을 특별하게 뽑아갖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 법들이 있어요. 단행법들이 5개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총 6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요것들을 골고루 잘하면 참 좋은데,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앞으로 경험해야 될 것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물권 파트하고요, 민사특별법 파트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2개가 합치면 14문제, 6문제에서 20문제잖아요. 자, 우리 미리 마음을 먹습니다. 딱 10문제만 맞추겠다는 거예요, 10문제. 2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물권법 10문제, 14문제 중에서 7문제 내지 8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 중에서 최대 3문제, 딱 반타작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민사특별법에 보면 법이 5개가 있죠.
그 5개 중에서 밑에 있는 거 3개. 가등기 담보법. 정식 명칭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 몰라주세요.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이. 길어서 이제 줄여서 말하는데, 요 가등기 담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 요 3개. 미리 생각하세요. 찍자. 네? 찍자. 강의하고,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실 거야. 근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제가 뭐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요런 거만 하면은 맞출 수는 있습니다라고 계속 강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 번으로 찍자. 그럼 우연찮게 하나는 맞출 수 있어, 하나. 그럼 돼요. 일단 그 3개 법은 처음부터 찍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출 생각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민법 총칙. 1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8문제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민법 총칙. 계약법 마찬가지입니다. 10문제 중에서 8문제 내지 9문제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에서 악착같이 16개 이상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럼 아까 물권법, 민특법 합쳐서 10개, 민법 총칙과 계약법 합쳐가지고 악착같이 16개. 그럼 총 몇 개죠? 26개죠? 26개면 몇 점이죠? 65점이죠? 우리가 내년 10월 달에 목표로 하는 민법 점수가 65점입니다. 1년간 공부를 뒤져라 했는데 65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70점, 80점 이런 거 맞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 점수 남아가지고 남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득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는 민법 65점입니다. 민법 65점이고 합격은 한 60점 맞으면 한 2-3개 남겨서 합격하잖아요. 그죠? 합격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26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6개고 26개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면 뭐 30개도 나오고 34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게 다들 또 합격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26개를 목표로 하시라고 마음먹고 열심히 1년 해가지고 뭐 80점도 나오고 85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건 결과물이고 일단 목표는 26개 목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 파트에서 세밀하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이제 나중에 천천히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그렇게 마음을 먹자. 그 다음 표 밑에 가면은 출제 경향 총평이라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서는 올해 민법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됐다. 다른 때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서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난이도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실제 객관적 난이도는 매년 평이합니다. 비슷해요. 난이도가. 오히려 올해 문제가 작년보다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저는 봐요. 난이도가. 그런데 공부 시험을 직접 보신 분들의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죠. 객관적 난이도 말고 그거는 조금 높아졌어요. 이유는 공부들을 덜 하셨죠. 작년 올해 코로나 뭐 이런 걸로 여기는 그러진 않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권 학원들은 막 올해 1월달, 2월달에 막 6주, 8주씩 학원 문 닫고 뭐 이렇게 인강으로만 제공하고 뭐 이런 경우. 내가 소변생들에게 학원을 끊고 안 나온단 말이죠. 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들의 대부분이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에서 나오는데 그분들이 학원을 못 나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공부를 좀 덜 하셨어요. 객관적으로 똑같은 모의고사 가지고서 학원 수험생들의 모의고사를 보면 작년보다 평균 점수가 낮았었어요. 계속 1년 내내.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올해 시험 난이도는 평상시하고 비슷하겠지만 공부하신 시험을 직접 보시는 분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다.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교재들이 그 체감 난이도를 가지고서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객관적 난이도는 안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민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기출 같은 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자, 시간이 부족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나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예전에 15회 때, 재시험 사태가 있었던 15회 때 문제 하나가 15줄짜리가 있었어요. 문제 하나가. 우리 시험에서. 미친놈들이죠. 그런 걸 출제하는 게. 그래서 한번 그렇게 된통 당하고 나서는 문제 길이가 5줄을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 길이가 5줄, 이렇게 긴 거, 이게 사례 형태의 문제라고 가불병정이 등장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형태 문제. 이 사례 형태의 문제가 매년 12세 문제, 12문제, 13문제씩 나왔어요. 작년에도 13문제가 12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7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10개가 나왔는데, 우리 여기에는 제가 7개라고 잘못 오타가 있는데, 10개가 나왔는데, 이 박스형 문제를 수험생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세요. 박스형 문제를. 근데 이 박스형 문제가 실제 지문 5개 있는 것보다 더 쉬워요. 이유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지문의 개수가 일단 많아야 3, 4개예요. 우리는 오지선다잖아요. 근데 여기 박스형 문제는 올해도 딱 보면 3개, 지문 3개 들어있는 게 9개인가 그렇고요. 4개 들어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지문이. 그러니까 실제 지문이 다 오지선다보다 적어요. 거기에다가 고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 1-2개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박스형 문제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훈련만 하면 문제 어떻게 이렇게 우리 흔히 찍는 훈련한다 그러죠? 그 찍는 훈련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게 박스형 문제. 근데 수험생들이 박스형 문제가 낯서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지레짐작을 할 뿐이지 박스형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박스형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어요. 사례 형태의 문제를 5개를 줄여버리고 박스형을 조금 더 냈어요. 그 말은 시간 부족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기 위해서 출제한 사람들이 의도한 거예요. 난이도는 실제 객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비율이 내년까지도 갈 거예요. 내년에도 결코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거다. 다만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률 용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요게 모여있는 표현,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단어, 영어 단어. 요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거라고 하는 것들 있죠. 수거. 그게 표현. 그 다음에 그게 모여있으면 뭐가 되죠? 하나의 문장이 될 거예요. 그죠? 단어, 표현, 문장 이렇게 이러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낯설고. 외국어 보는 듯한 느낌을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경국대전 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낯선데 그 중에 요거를 조금 이상한 표현으로 출제한 게 몇 개 있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나오지 않았던 표현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표현들의 수험생들이 현혹이 되게끔 하는 지문들이 조금, 그러니까 야비한 지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예년보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답을 고르는데 큰 지장을 주진 않는데 수험생들이 낯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출제 경향이 평이했다. 두 번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됐다. 사례 형태를 줄여서. 단 표현이 좀 이상한 것들을 넣어서 가다 말고 수험생들이 이렇게 당황하게끔 이런 약간 치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눈에 보였다. 한 그 정도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면. 출제 난이도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열심히 하면 26개는 기본이고요. 7, 80점 이상도 맞출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4페이지에 출제 비율 철저하게 지켜졌다고 그랬죠. 10문제, 14문제, 10문제, 6문제. 그리고 4번에 있는 판례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 이제 판례가 뭔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민법 문제는 40문제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가로 안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 따름이라는 문제가 30문제 이상 나옵니다. 올해는 36문제가 나왔습니다.
법학이라는 건 법 조문을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용어 자체가 100% 명백한 용어로 쓰여 있지 않고 알쏭달쏭한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문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법학 교수들이 이 조문은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리고 쭉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쫙 얘기하겠죠. 근데 어떤 학자는 아이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런 걸 학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학설도 시험 문제 냈었어요. 우리 시험에. 근데 이 학설을 시험 문제를 내버리면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의 학설만 정답으로 볼 수가 없어서 복수 정답이 꽤 있습니다. 복수 정답.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대법원 이 해석해 놓은 거 그걸로 답을 고르라는 문제가 최근에 나와요. 그 대법원의 해석이 판례예요. 민법 조문을 대학 교수들이 해석해 놓은 게 아니고 대법원이 해석해 놓은 거 이걸 판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끼리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거 가지고 답을 골라라. 판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그것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됩니다.